네, 안녕하십니까. 모아소프트의 김창균입니다. NCS EMA3D 케이블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자동차 및 산업제품군,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고전압 및 전자제품군에 대한 내용 중 차지 부분을 포함한 부분을 세미나의 세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을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보면 그 제품을 먼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한 후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C에 대한 완화를 위한 패치를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페라이트를 붙인다든지 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후에는 이제 EMC의 적합성에 맞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보통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앞부분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이 이 부분에서 먼저 제품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 또는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 고치기가 훨씬 더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근데 아시는 것과 같이 이미 제작이 돼버리면 비용이 이미 많이 들어갔고 다시 돌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선행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발견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MC를 먼저 테스트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최종에서 EMC 통과를 하지 못하면 제품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요 녹색 그 버크 커런트 인젝션을 할 수 있는 요런 버추얼 모델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체인버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이제 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디자인이나 만들고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이 과정에서 후반부에서 보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EMC를 먼저 처리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훨씬 이제 비용이 적게 된다는 이제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EMA3D 케이블은 이제 이런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ESD 같은 종류, 그 다음에 시그널 인티그리티 같은 종류, 그 다음에 파워, 트랜스퍼 임피던스, 컨덕티드 에미션, 컨덕티드 이뮤니티, 라디에이티드 에미션, 라디에이티드 이뮤니티와 같은 분야에 적합한 도구입니다. EMC 케이블은 보통 이제 방호나 종단, 그 다음에 통풍구 및 팬, 이염새 및 덮개 관절부, 그 다음에 EMI에 필요한 흡수 차단제 같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SI 웨이브라든지 HFSS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타겟되는 PCB를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방호를 해야 된다든지 케이스를 덮어야 된다든지 통풍구의 크기라든지 팬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EM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타이밍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EMC 케이블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플랫폼의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수십 년간의 실험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방식의 풀웨이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통합된 시뮬레이션, HFSS하고 통합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크레임과 같은 기구 캐드에서 바로 임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좀 쉽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만져보면 진짜 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기구 캐드를 가져올 때 보통 쓸데없는 가베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고 빨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I 웨이브하고 HFSS하고 통합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작업하기가 되게 편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SI 웨이브하고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I 웨이브는 PCB를 하기 위한 전용 도구인데요.
보통 이제 설계자들이 뭐 규제 또는 성능 제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의 방사 수준을 미리 예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 노이즈 결함이 있는 PCB라든지 엔클로즈, 케이블이나 접지 등과 같은 그 결함을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테스트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게 원인이 항상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범위에서 잠재적인 노이즈 피크를 모두 시뮬레이션 하려면 주파수 간격이 매우 작아지므로 장치 인클로즈를 레거시 메서드라고 하는 그 통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모델링 하는 게 되게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텍스트에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그동안 이제 다른 도구들하고 좀 다르게 작은 도체라든지 편조선이라든지 쉴드 및 얇은 호일을 고려하는 이런 종류의 시뮬레이션들이 되게 드물었어요. 그래서 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차량에 노이즈를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자성체나 자성 시트를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떤 성능을 평가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적절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SI 웨이브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SI 웨이브는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면 PCB 및 패키지 전용 EM 솔루션 솔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칩이라든지 PCB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필드나 파필드 EMI 특징하고 기생 성분에 대한 추출, 그 다음에 회로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그 EMC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네, 크기 여기 보시는 이제 CPS 패키지 PCB 관련된 이제 자료를 보시면 패키지 대부분들은 PCB에 보통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B를 해석하는 것이 전체 노이즈를 해석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PCB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임피던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전송하고 있는 이런 트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특징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그 인덕턴스라든지 캐패시턴스라든지 또는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능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많은 라인들한테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은 전송된 신호가 정상적으로 통신이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골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상판이 훼손됐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바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선에서도 이 HDMI 신호선에서도 비하가 있고 없고에 대한 이런 트레이스를 가볍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성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HDMI D0부터 D11까지 신호가 전달되는데 거의 동시에 들어온 것 같지만 비하가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은 이런 식의 이제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그널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SI 웨이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도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런 사이드 웨이브 폼이라든지 또는 정제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EMI 특징을 나타내는 이제 기술적인 리플렉션, 임피던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노이즈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 포인트 그라운드라고 하는 걸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그림에 보면 L1, L2, L3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L1이 L2, L3가 아니라 라인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이제 인덕턴스 부분이 그게 포함된 건데 얘네들을 한 점으로 포인팅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임피던스가 누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측에 보시면 병렬로 연결할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월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정제파라고 하는 스탠딩 웨이브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특정한 지점에서 리플렉션에 생긴 그 데이터 파형하고 신호가 그 크기가 달라지고 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른 형식의 그 노이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좀 가볍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중접지 방식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도구는 다중접지 방식으로 만들어진 설계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는 SI 웨이브의 그 이그젬플 보드를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DDR4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DDR4가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CPU하고 지금 통신을 하는 관계를 설정으로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나는 이제 포인트를 찾아내려면 니어필드 소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어필드 소스가 이렇게 된 정보로 나타날 거고요. 이 니어필드 소스를 다시 EMA3D 케이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왔고요. EMA3D 케이블은 마치 이제 기구 캐드인 스페이스 크레임하고 똑같이 생겼고, 사실 이제 스페이스 크레임에 살짝 올라탄 기분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내용을 보면 EMA3D 케이블하고 그 M 하니스하고 EMA3D가 맨 마지막 탭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구 툴에서 바로 그 SI 웨이브를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기구 쪽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인클로즈 메시를 이렇게 베이스 메시를 만들어주고 나서 다른 설정 없이 바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클로즈의 외곽 부분하고 이제 외곽 부분을 보시면 주로 이제 파란색으로 많이 보이고요. 인클로즈 안쪽에서는 빨갛고 노랗고 연두색인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쉴드 구조라든지 아니면 머티리얼 구조라든지 뭐 서스나 스틸 또는 알루미늄 어떤 재료를 썼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재료 변성을 여러 가지 체인지 해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바로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하기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 설정하는 게 좀 많이 쉬워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필드 인사이드의 그 인클로즈 안에 있는 그 프로브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제 이 필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거를 갖다 보통 우리가 측정할 때 이렇게 프로브 팁을 걸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후크 프로브라고 부르죠. 그래서 후크 프로브를 달게 되면 기생성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쓸데없는 또 PCB의 어떤 성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필요 없고 이 데이터를 직접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트를 바로 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기생성분을 넣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완제품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니어필드 소스를 SI 웨이브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여기도 이 포트에다가 바로 넣고 이렇게 익사이테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리절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이제 가져와서 익사이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케이블, 그 크로스톡, 케이블 쉴드, 그 다음에 SI, PI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SI, PI는 SI 웨이브라든지 HFSS 같은 도구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케이블을 고려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이 어떻게 붙을지 또 하네스 타입으로 붙을지 이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엔드 포인트에서 터미널로 우리가 이거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주기 초기에 케이블의 전자기 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케이블 및 커넥터 설계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 파라미터나 터치스톤 파일로 회로 분석의 케이블 및 케이블 신호 전력 무결성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와이어 분리 요구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크로스톡이라든지 누아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설계 기능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좀 절감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성능 테스트에 들어가는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EMS LED 케이블은 도구가 되게 간단해요. 그 와이어 그린 다음에 와이어에 있는 그 성격이 이제 뭐 트위스트 페어인지 쉴드 트위스트 페어인지 이런 식의 그 성능만 먼저 코치를 해주고 나면 거기에다가 익사이테이션 정보만 주면 바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S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건데요. 일단은 추출된 정보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로우 프리퀀시 대역하고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선 그 크로스톡에 대한 프리딕션을 해보기 위해서 포트 1하고 그 다음에 포트 2에 있는 컨덕터의 위치를 한번 조정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오리지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모디파이드 된 내용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 포트 1의 컨덕터 3하고 그 다음에 포트 2에 있는 컨덕터 3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접되어 있는 이 오리진 정보를 우측에 있는 포트 1의 컨덕터로부터 이격을 좀 시켜서 포트 2의 컨덕터 1으로 위치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크로스톡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S11으로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로스톡으로 본 부분인데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서 훨씬 더 낮게 파란색이 나오고 있고요. 모디파이 된 부분이 그 다음에 빨간색이 약간 더 오리진은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서의 그 경계값으로 볼 때는 왼쪽 지금 모디파이드 된 게 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아질 때는 크게 이제 성능이 달라지지 않은 것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FDTD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 FDTD는 이제 주파수의 크기하고 육각면을 가지고 이제 XY 지축으로 계산을 하는 방정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그리드가 작게 되면 이제 물체가 주파수 람다보다 작게 되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서버 그리드를 사용해서 그걸 이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그리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서버 그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뭐 5번, 6번, 7번 이렇게 보이는 큰 그림이 1.5라면 거기보다 작은 이제 눈금들이 이제 서버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 그리드를 활용해서 가볍게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 웨이브에 필드 소스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서버 그리드가 있는 그 포인트에다가 다시 입사를 시켜서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뮤니티 테스트입니다. 이뮤니티 테스트를 할 때 지금 여기는 이제 트위스트 페어된 정보가 들어와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그 전자파가 기기 내부로 입사되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필드에 대한 리절트 값을 보시면 필드 외부에서는 강한 이제 전자파가 필드를 타고 오르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 시점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체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설계자가 EMI를 줄이기 위해서 금속성 테이프라든지 뭐 폼이라든지 페라이트 타일을 붙인다든지 뭐 페라이트를 이용한 뭐 초코 코일이나 흡수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의존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보통 임피던스 플롯을 보고 어떤 재료를 쓸지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떤 재료가 어떤 주파수가 거기에 인디펜던트 이제 적합한지를 계산을 통해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붙였을 때
실제로 접합됐을 때 어떤 부위에서 그런 기능이 정확하게 일어났는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하고 판단하고 그냥 붙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실험을 하듯이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퍼미어빌리티나 이런 유전체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율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으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마그네틱 로스에 대한 정보를 교정을 해서 입력을 한 알고리즘을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HFS 모델하고요. 그 다음에 EMS LED 케이블을 이제 동시에 이제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유사한 듯 유사하지 않은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파란색 부분이 EMS LED인데 EMS LED가 기가헤르츠 미만에서 좀 더 낮게 데이터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dB, 1기가에서 20dB가 있는 포인트를 보시면 HFSS가 빨간색인데요. 빨간색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1GHz가 나와 있고요. 1GHz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마이너스 20d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왼쪽 그래프 보시면 1GHz에서 마이너스 20dB보다 약간 높은 마이너스 한 10 몇 dB 정도로 이렇게 개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런 오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차이점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FEM2라고 FDTD 툴의 차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템셀을 이용해서 이런 정확도를 인지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모드로 만들어서 트랜스퍼 임피던스에 대한 계산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외부의 어떤 전달이나 영향력을 배제하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요렇게 그 템셀 모델을 미리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모델은 이제 매저먼트한 데이터하고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두 개 이제 매저를 해서 비교했던 영상인데 뒤에 자세하게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영상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MS LED로 풀 웨이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템셀에 대한 구조를 이렇게 메쉬로 나눠서 모델을 한 다음에 익사이테이션을 하게 되면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한 리절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절트를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EMS LED 시뮬레이션이고요. 매저먼트의 로우 프리퀀시가 오렌지색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이 매저먼트의 하이 프리퀀시 부분이고요. 퓨어 HM 밸류라고 된 것은 그쪽에서 제공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유사성이 거의 같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통 이제 PCB를 설계할 때 가장 이제 골칫거리이기도 하지만 또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디스차지, 정전기 방전 문제인데요. 이 정전기 방전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전기 방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이미 그 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익사이테이션 폼을 가져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커런트 덴시티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계신데요. 빠르게 ESD가 컨택이 된 포인트로부터 어떻게 이제 전류 밀도가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퍼져서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디바이스에다가 프로브를 놓고 그 프로브가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보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호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보통 이런 쉴드를 하게 되는데요. 요 쉴드의 오버브레이드에 그 편조선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위브 앵글을 만들어줌으로써 좀 더 쉴드를
노이즈를 캔슬 시킬 수 있는 이런 저감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왼쪽에 보이는 이제 동영상이 실제 그 EST 시뮬레이션하고 메저먼트 했던 부분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비교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동영상이 약 1분 정도 되는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상을 했던 부분은 지금 TSP라고 해서 트위스트 쉴드 페어된 모델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트리플 쉴드 페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쉴드 페어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메저먼트이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 메저먼트 결과가 맞다는 것을 이제 저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네, 여기서 동영상을 이제 다 보시면 이제 실험하고 끝나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FDTD 솔리드 바디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NCS에서 이렇게 해놓은 자료들은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떤 이제 특징들이 있는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제가 앞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통 머티리얼 프로퍼티에 대한 이제 서피스 모델을 입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트레이스의 FR4라든지 그 다음 그 위에는 동판에 메시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시뮬레이션이 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ESD 하고 관련된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이제 서지 같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보면 예쁘구나가 아니라 특정한 포인트에 이제 전화 프로브를 거시고 거기에서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디바이스가 보호가 되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게 이제 포커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잘 되기도 하지만 좀 정밀하게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 위치를 여러 곳에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타겟하는 디바이스에다 다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세서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모니터와 같은 두 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았는데요. 네, 가전제품에 대한 세션은 여기서 한번 종료를 하고 이번에는 자동차 및 산업제품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